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이 마감이 됐는데요. 참 지겨운 일주일이었고, 그동안 계속 음봉만 떠가지고 좀 아쉬운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한 9주 정도 지켜줬던 이 EMA 200선이 하방으로 뚫렸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돼서 이 리테스트를 할 때 오히려 여긴 저항으로 되기 때문에 27,600 그리고 28,200 이제 이런 구간들이 다 저항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위로 시원하게 뚫어주고 지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조금 하락의 관점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어떠한 저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실리콘밸리 때처럼 자리를 주지 않고 이렇게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금 100%는 아닌 것 같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전혀 변화 없습니다. 관점 전혀 변화 없고요. 다만 떨어지는 저점을 굳이 찾자면 여기서 이제 리테스트를 받고 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주요 이동평균선이 몰려있는 지점이 약 24,000 정도 되거든요.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23,000 정도 되고 여기가 이제 주요 지지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 이제 여기 25,200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러한 형태가 되면서 여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때는 이제 2만대까지도 볼 수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때의 저점, 그리고 여기 주요 FTX 때 매물대 여기가 이제 28,000이거든요. 여기 밑에는 19,600이니까 뭐 19,500에서 2만대까지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떨어지게 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관점을 열어두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힘든 시간이긴 할 텐데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이렇게 반등이 오면서 뭐가 되고 있냐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반등을 하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이 되지 않고 이게 뚫리지 않고 상단을 가면 저항을 맞아서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 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차트 패턴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미넌스를 일단 이 구간 48.9% 그러니까 49% 정도를 뚫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봉에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 구간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라고 보면 이후에 이 추세가 전환되기 위한 과정이 될 거라면 그러면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과정에서 도미넌스가 이 박스권일 때는 웬만한 알트들은 잘 가지 않아요. 잘 가는 알트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더 잘 가요. 이 초반부에는. 그게 이제 뭐 이더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찾기 쉬운 건 뭐냐면 업비트 들어가셔서 이런 애들 보면 됩니다. 뭐냐? 워나마켓에 직상장한 애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수익.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서 좀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모은다면 수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비트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상장했던 멀티버스 얘도 괜찮고요. 그래서 워나마켓 직상장한 애들 중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더리움까지 보면 되는데 수위는 조금 애매한 게 얘가 이제 비슷한 걸 뭘로 볼 수 있냐면 앱토스를 볼 수가 있어요. 앱토스와 아비트럼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앱토스의 경우는 보시면 여기에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반등을 좀 주다가. 그래서 지금 수위의 자리가 여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올랐다가 쭉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을 때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쏠 수가 있고요.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아비트럼의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비트럼의 경우는 여기서 좀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횡보를 좀 하면서 이렇게 수렴을 그려주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비트럼의 경우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앱토스의 경우로 된다라고 하면 수위가 한 번 더 저점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걸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캔들이
적고 여러분들 고르실 때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러면 장이 바뀌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황을 좀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급등을 가능한 거시경제 환경이 조성이 돼서 새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큰 관점으로 보면 저는 여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걸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고를 파는 형태가 한번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서 제가 항상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는 우상향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보고 그리고 보면 이런 게 되게 빨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CBDC라고 하면 중앙은행 주도의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먼 미래였는데 어느 순간 AI도 마찬가지로 먼 미래였지만 금방 다가와 버렸고 우리의 실상으로 대체가 될 수 있게끔 눈앞에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AI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금융이 굉장히 큰 범위의 마켓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투기로 접근하는 분들 되게 많겠지만 사실 이런 기술들은 굉장히 진일보할 수 있고 인류에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럼 과연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래도 생각보단 빨리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너무 빨라요. 삼성이 지금 메인으로 들어와서 요걸 이제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이미 어느 정도는 수면 아래에서 다 준비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보면 이게 CBDC가 되면요 어떤 게 되냐면 보시면 이게 인터넷이 없어도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인터넷 안에서 쓰고 있는 뭐 전자상거래를 얘기하는 건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이렇게 단말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이 없어도 블록체인 상으로 해서 CBDC를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이 없어도 대체 이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 개념을 확장을 시켜보면요. 이게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도시개발 모델인데요. 15분 도시라고 하는 개념이고 이게 친환경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라든지 뭐 집, 그 다음에 일터, 그 다음에 뭐 마켓이라든지 뭐 장 보는 거 여러 가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산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15분 반경 안에 다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CBDC랑 연관이 있냐 하면 이거 자체가 15분 안에 이 생활권을 묶어버리면 우리가 옛날에 그 부족사회처럼 이 이동이 좀 제한 아닌 제한이 돼요. 여기서 이제 파리에서는 아예 녹조를 깔아서 녹지를 깔아가지고 차 자체를 통행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동량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요 안에서 CBDC를 다 결제를 하게 해야 그쵸? 15분을 도시를 딱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되면 도시 간의 이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우리가 이제 인간은 항상 편해지면 게을러져요. 거기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언제 이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면 결국 여기에 우리 생활은 맞춰지게 돼 있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안에서 무언가를 거래를 하게끔 하려면 인터넷이 없어도 디지털로 전자상거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CBDC라고 했는데 이 15분 도시가 미래의 친환경 도시로 채택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CBDC와의 시너지가 되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 개도국에서도 CBDC를 쓸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나올 거냐면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까지도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과정이 되면
제가 이건 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했던 개념인데 이 낙전의 개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 결국 어디로 오냐면 이 기본소득의 취지는 항상 사회적 약자나 이런 빈부격차에 대한 해소라는 개념으로 하는 일종의 지원금 형태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다 보편적으로 받게 되면 자산은 엄청나게 올랐던 기억이 있잖아요. 빈부격차 해소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개념으로 갈 것이냐, 항상 희소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빨리 찾으셔야 돼요. 희소성. 이거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코인은, 비트코인이 이런 희소성을 만족을 하죠. 왜냐면 2100만 개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부동산도 토지나 이런 것들은 한정돼 있죠. 뭐 우리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니까. 물론 간척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부동산. 특히 이제 토지 이런 개념들도 필요할 수가 있고, 미래에 대해서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고, 물론 당장은 이게 올라간다 개념은 아니겠지만 이런 개념들이 결국은 미래에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코인 자체도 한정된 공급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사실 미래에 더 주목을 받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금융사나 이런 곳에서 주목을 하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토큰을 증권화 시키는, 이게 토큰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STO 형태를 이제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보면 이제 자산 토큰화를 블랙록도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주식이랑 채권이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나 와인 등 대체 자산을 분산 원장에 기록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소유권 기록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미술품이랑 이런 게 지금은 뭔가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개념이 좀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 세탁이나 아니면 위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쓰고 있는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개념도 일단은 취지는 그런 쪽을 잡고 있으나, 사실 이게 되면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왜? 이거를 쪼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를 쪼갠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가구를 얘를 쪼개요. 토큰을 발행을 시켜서. 그럼 0. 몇몇몇 단위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이 집을 내가 살 수는 없는데, 이 집과 1:1 대응되는 토큰을 만들어서 그 토큰을 쪼개서 우리가 비트코인 0.0000 단위로 쪼갰지. 그러면 이거 하나의 가치는 그때부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 곳곳에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 자체로 해서 얘가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토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기반의 경제 체제로 바뀌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러한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정말 기술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투자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 보시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에 대해서 새로운 애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던 뱅가드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록도 3월 31일자로 또 늘렸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도 늘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 다른 애들은 좀 팔기는 했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죠. 뭐냐? 이 새로 진입한 애들을 보면 3월 31일자로 뭐가 돼 있냐? 워크숍 캐피탈이 들어왔습니다. 버핏의 회사죠. 보면은 얘네가 요번에 뉴로 해가지고 신고된 걸 보니까 진로우 그룹이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 테크, 그러니까 프로테크라 그래요. 부동산과 테크를 결합한 진로우 그룹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단 직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완전히 같은 건 아닌데, 미국의 직방, 뭐 호갱론 이런 거라 보시면 되고요. 진로우를 얘가 이제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매입을 했고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앞으로 정말 가치 투자인 워렌 버핏조차도 테크에 대한 쪽으로 눈을 보고 있다.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조차도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ETF가 계속 승인이 안 되잖아요. 현물 ETF가.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이 SEC한테 뭐 소송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이제 현물 ETF가 되면 GBTC를 그대로 이렇게 이전을 해서 하면 딱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보다 그레이스케일이나 DCG나 이런 쪽에 지금 타격이 커져서 좀 약간 좀 비리비리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대안이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사실 비트코인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뭐 완전 아무것도 없다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는 뭐 거의 그냥 비트코인 중심의 회사가 돼버렸어요. 비트코인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회사 자본으로. 자, 근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기업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자, 이게 사실 뭐예요? ETF랑 똑같은 거예요. 개념이.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 현물인 거죠. 이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면 ETF가 사실 승인이 되는 것보다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기업들이 몰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면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오히려 이런 구도가 되는 것이 나중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고점을 언제 기록했냐라는 걸 보면 CME 개장할 때 2017년 말에 고점이 나왔고요. 비트코인 고점이.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한다 그럴 때 고점 나왔죠. 그 다음에 11월 달엔 뭐예요? ETF, 선물 ETF가 거래된다 하니까 그때 고점이 나왔어요. 자, 그런 거 보면 이번에도 사실 홍콩 거래소가 개장하는 것이 6월 1일이라 개장하니까 그때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비트가 이렇게 비리비리하다면 오히려 그 시작점부터 중국이 정말 들어와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떨어지는 그 구간들 중에 얘네들이 계속 몰래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현물 ETF라는 것이 승인이 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계속 뭐 연기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돼야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럼 나중에 정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정말 고점 부근에 왔을 때 나머지 개미들한테 유동성을 넘기기 위해서 현물 ETF를 승인시켜 버리면 그때가 마지막 피날레 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좋은데, 다만 지금 이 골파는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현물을, 그러니까 현물 비중과 현금 비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세상이 어느 정도는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 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결국 삼성전자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CBDC는 결국 거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올 수 있는 효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혹은 코인을 통해서 디파이를 해서 랜딩을 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풍차 돌리게 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되면 CBDC를 이용해서 똑같이 뭐 LP풀 만들고 대출 받고 유동성 공급하고 똑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전에 2020년과 2011년의 상승장을 견인했던 그런 촉매제였다면 똑같이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게 우리가 하락장 때 이미 겪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 청산이 나면서 가격이 더 한꺼번에 폭락될 수 있다. 그래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커질 수는 있는데, 다만 이런 것들이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초입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만 않고 관점을 잘 견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안전장치만 구성한다면, 여기서의 안전장치는 현금 비중이겠죠.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겠죠. 이런 것들만 견지한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결과를 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이런 움직임을 뒤에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단기간의 움직임에 반응을 하나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요번에 또 느꼈어요. 이 슬슬 들어오는 주체들이 바뀌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2020년 이후에 차트가 옛날과는 좀 다른 걸 느꼈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랙탈은 있겠지만 그게 최근 봉의 기준으로 프랙탈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예전의 봉은 아무래도 닮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새 판이 짜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점점 더 우리를 털어먹는 무빙이 많을 것이다. 요번이 진짜 캔들 보면 장난 아닌 게, 이게 보시면요,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여기서 또 저항받고 떨어지려고 하면서 또 떨어질 것 같은 움직임 주더니만은 그걸 반대로 또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무빙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 이 과정에서 고배율의 레버리지를 하는 숏이든 롱이든 다 털고, 그 다음에 현물 투자하는 사람들도 털고 못 버티게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본인들은 그 과정에서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점점 가치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패턴들을 딱 유사성을 공부를 해가지고 단타로 먹는 방법이, 그 두 가지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단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